안녕. 시험 봤으니까 시험 얘기 좀 하려고 영상을 찍어요. 시험 얘기해야지. 시험 잘 봤니? 시험 괜찮았어요? 딸기우유. 생각이 많아졌어요. 전 이번 시험 보고 생각이 좀 많아졌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을 어렵게 낼 생각으로 낸 거죠. 어렵게 낼 생각으로 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봐. 왜냐면 지금 성적을 보면 전체 평균은 서술형 안 넣고 논술형 안 넣고 객관식만 넣은 게 45.9거든요. 45.9. 근데 서술형 채점은 끝났는데 채점해 보니까 그것 또한 평균이 5에서 6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합치면 전체 평균이 50점 될까 말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와부고 애들이 잘하고 나한테 그 시험 가까워져서 나한테 문제를 갖고 와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그 문제 수준을 보니까 꽤 높아서 그래, 어렵게 내긴 해야겠다, 어렵게 내야겠다 생각으로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내면서 문항수도 되게 많이 냈죠. 사실 30문제 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교직 생활하면서 30문제라는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아이들이 잘하기도 하고 질문 수준도 높고 해서 그래, 이거는 문제도 좀 많이 내고 어려운 문제도 좀 몇 개 더 넣고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냈는데, 문제는 어렵게 냈다는 거에 대한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 왜냐면 가장 높은 점수대 아이들은 적절하게 변별이 됐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편차가 너무 커요. 편차.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과 이 등교하지 않는 시스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아주 잘하는데 놓은 애들은 아예 놓은 그 편차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술형 시점을 포함하지 않고는 80점이 넘는 아이들이 한 5명 되나?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80점 넘는 아이들이 대여섯 명 안 되네. 한 반에 객관식만 80점 넘은 애가 한 반에 한 명이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네. 2명 있는 반도 있고 한 3명 된다. 3명, 4명? 근데 사실은 그 가장 높은 점수대에서 3명, 4명만이 있길 바라고 낸 거긴 맞아서 그건 됐는데, 문제는 아예 놓은 애들. 그러니까 내가 맞추길 바래서 낸 문제들조차도 맞추지 못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차가 너무 커서 조금 놀랐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한 20몇 문제를 내면서 내가 내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그래서 문제를 좀 적게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적게 낼 수 있는지 이거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적게 낼 수 없대더라고요. 이미 계획서를 내가 내버려서. 그래서 내가 20몇 문제 낸 상태에서 문제를 더 적게 못 내? 그러면 완전 쉽게라도 나머지 문제 눈으로만 풀 수 있게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한 7, 8문제 정도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내줬어요. 심지어 어떻게 냈냐면, 문제 푼 애들은 알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니은만 알아도 그냥 답이 나오게, 디귿을 안 봐도 되는 문제까지 내가 몇 개를 냈거든요. 꽤 여러 개를 냈어. 아마 지금 문제를 다시 보면 알 거야. 이건 기억, 니은만 보면 되네? 디귿이 뭔지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네라는 문제를 내가 꽤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으니 시간을 좀 줄여주자는 생각으로 되게 쉬운 문제를 꽤 많이 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틀린 아이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복잡해진 거야. 이 복잡함은 문제를 내는 거에 대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기에 수업을 어떻게 하지? 여기에도 지금 되게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은 학교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자니 완전히 손을 놓은 애들, 화학이랑 완전히 안녕한 아이들은 아예 못 알아듣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수준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물론 거꾸로 수업이 그 편차를 좀 메꿔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강의식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좀 있어.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너무 편차가 커서. 그렇다는 거죠. 잘하는 반이랑, 그러니까 1등 화학 1등 반이랑 화학 제일 못한 반이랑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 평균 차이가. 고민이 많아요. 고민 있을 땐 딸기우유. 딸기우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는 내가 모든 시험을 이렇게 내지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 수업을 꼼꼼히 공부한 아이들, 수업을
수업을 꼼꼼히 공부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했으면, 조금이라도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 낸 것들이에요. 특히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를 여러 번 한 것들이라든가 서술형 문제 같은 거, 서술형 문제 같은 거는 흔치 않은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문제집이나 이런 데 흔치 않게 나오지만 우리 수업한 거 중에 한 8분 정도를 이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에 관련해서 아예 수업 영상이 한 7, 8분 정도짜리가 있고요. 그거만 했었고요. 학교 와서도 탄산칼슘이랑 염산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에 좀 집중한 애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낸 것도 많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그냥 그대로 낸 거고, 뭐 15번도 그렇고 17번 같은 문제는 수업 시간에 내가 러더퍼드가 이 실험으로 발견한 건 원자핵이다, 양성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 그렇게 좀 도움이 되길 바랬고, 보어의 원자 모형이나 이 원자 모형 변화 과정에서도 이 사설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다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로 그런 기출이나 사설 문제집에서 객관식 문제로 내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허접해 보일 만한 내용들이지만 나는 낸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원자 모형의 개념이랑 원자 모형의 한계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류의 문제도 좀 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문제집만 계속 풀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지 이게 어려운데? 라고 느꼈을 만한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요. 뭐 그랬다는 거죠.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 좀 마음이 조금 아팠어. 그래서 이게 좀 편차가 너무 심하구나.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사실 현실에서 문제를 많이 학교로 왔으면 같이 문제도 많이 풀고 하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나도 2학기 때 이제 어떻게 할지 또 수업, 또 2학기 때 또 올 출근 아니죠, 올 등교니까 좀 더 문제를 많이 풀고 조금 더 학교에서 많이 해보면 좀 나을 거예요. 부탁이야. 화학 놓지 말아 주세요. 화학 놓지 마. 화학 놓지 마. 너희가 이과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과에서 그 어떤 과를 가더라도 사실 화학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대학 가면 절실히 느껴. 어느 과를 가든. 그러니까 화학 놓지 말고, 힘들어도 2학기, 이제 1학기 때는 사실 양적 관계나 이 수학적인 게 되게 많아서 좀 그런 부분 어려워하는 애들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2학기 내용부터는 조금 더 개념적인 내용이에요. 그 원자의 분자의 구조, 분자의 결합각, 결합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부분이 1, 2단원보다는 훨씬 더 배제가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나을 거예요. 아마 같이 해봅시다. 올등교 3, 4단원 해봅시다. 문제를 양적 관계 문제 2개를 사실 풀지 말라고 낸 문제라서 그 풀지 말라고 낸 문제 2문제를 풀이를 해볼게요. 근데 이 풀지 말라고 낸다는 건 뭐 좀 관용적인 표현이고, 왜냐면 원래 수능에서도 화원의 양적 관계 문제나, 그러니까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나 산육의 양적 관계 문제 같은 건 사실 변별을 위한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과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류의 문제들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와부고가 아니었으면 양적 관계 문제를 이렇게까지는 안 내요. 왜냐면 양적 관계 문제라는 게 사실 수업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정말 평가를 위한, 변별을 위한 문제이지, 이게 화학이냐? 라고 말하면 사실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화학 아니다, 양적 관계는. 사실 화학 교사로서 그 부분이 되게 여러모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게 된 문제니까 일단 풀이는 해줄 건데 그런가 보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16번 같은 거는 전형적인 고전적인 양적 관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양적 관계 문제를 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길이 일단 보이고,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리고 따라가도록 기억, 니은, 디귿 같은 데서 이렇게 따라가도록 힌트를 주기도 하고, 따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16번 같은 문제는 아무것도 뭐 완전히 벙쪄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을 주는, 사실 그런 류의 문제라서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시고, 그나마 28번 같은 양적 관계는 그나마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보이는, 각 반응의 한계 반응물이 먼저 쉽게 찾아지고 그 각각의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되는 문제라서, 사실 양적 관계를 공부하는 데는, 양적 관계가 이런 문제구나 라는 거, 양적 관계를 익히는 데는 16번 문제보다 28번 문제 같은 게 공부를 위해서는 더 좋아요. 공부를 위해서는. 공부가 돼. 28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양적 관계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화학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양적 관계를 좀 알아볼 거면 28번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형식으로 푸는 거구나 양적 관계는, 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말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 수고했고 그랬고, 다음에 내 시험 문제 낼 때는 좀 문제 수도 좀 줄이고 쉬운 문제는 진짜 더 쉽게, 아주 쉽게 낼게요. 3단원이 또 그렇게 어렵게 내기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확 놓지 말고 같이 해봐요. 이제 바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볼 사람은 봐주세요. 다 봐야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딴 얘기지만 종종 양적 관계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양적 관계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양적 관계가 매력적이거든요. 재밌어. 그러니까 화학의 어려운 문제들은 약간 퍼즐 풀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양적 관계 같은 건 이게 완결된 화학 반응 전체에 중간중간 구멍을 뽕뽕 뚫어놓고 그걸 유추하게 하는, 그걸 그 문제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그 구멍을 하나씩 메꿔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퍼즐풀이 같은 면도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양적 관계 매니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지만 양적 관계가 화학이냐라고 말하면 사실 속전한 게 그럼 화학이지! 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변별을 위해 너무나 수학적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나 과한 생각을 필요로 한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서 오는 또 그 풀면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 짜릿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난 사실 양적 관계 문제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야지 화학교사인데. 근데 재밌어요. 자, 고생했고 이제 다음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파이팅 합시다. 안녕.